꼬인 역사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이것이 역사이다. 역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보다 교수 같은 정 교수님, 마음 약한 신이 아니라 빡시게 공부하는 박신님,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고픈 제이님, 저는 넘버 3입니다. 안시성주, 양만춘, 환단고기 기록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영화에서도 주인공이시죠. 안시성의 주인이신데 이분은 정말 소설에서 가공된 이름일까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양만춘 장군은 이제 삼국사기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삼국사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당태종의 동방정벌의 공이 안시성에서 무너졌으니 그 성주는 가히 비상한 호걸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성명은 전하지 않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알려진 것은 언제부터인지 설명 좀 해줄까요? 네,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덧붙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려 후기에 보면요, 이 양만춘은 언급되지 않으면서 이제 목은 이색 같은 경우에는 당태종이 이제 눈을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 구절이 있고, 그리고 그 뒤로 가다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문헌 속에서 양만춘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뭐냐면은 조선 18대 현종 때 송중길. 네, 조선 18대 현종 10년에 이제 송중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이제 현종이 물어봅니다. 안시성주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묻자 이 신하인 송중길이 답을 하기를 양만춘입니다. 이세민의 군대를 맞이해서 능히 막아냈으며 성을 잘 방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현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송중길이 대답을 하기를 옛날 부원군 윤군수가, 이 윤군수는 이제 1537년에서 1616년 사이의 이제 인물인데요. 이 윤군수가 중국에서 기록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왕에게 답을 하잖아요. 왕에게 답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송중길은 어디서 들었냐? 윤군수에게 들었다. 근데 윤군수는 바로 중국에 기록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군수의 월정만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시성주의 성명은 양만춘이다. 당태종의 동정기에서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감사 이시바를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저희가 라디오잖아요. 네. 이시바를 만났는데 오디오. 그가 말하기를 예전에 당서연의를 보았는데 안시성주는 과연 양만춘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었으니 안시성을 지킨 장수는 두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당태종 동정기라는 것에서 보았다라는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서연의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당서연의가 바로 그 당서연의 속에 당태종 동정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당태종 동정기를 본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책일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현존하지 않는다. 예, 이 예,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이 당서연의는 명나라 시대의 역사 소설인 태종 동정기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서연의라는 것이 있고 또 태종 동정기가 또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모든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명나라 시대의 역사 소설인 당서연의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있습니다. 이 동사 강목에서는 하고 그다음에 이익의 성호사설이 있는데요. 이익의 성호사설을 보면 내가 함행춘의 여동서록을 상고해 보니 안시성 장수를 양만춘이라고 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 또 그래서, 다른 저서네요. 예. 그래서 함행춘의 여동서록이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제 양만춘이다. 이렇게 이익이 썼는데 이제 지금 이거를 뭐 함행춘의 여동서록을 살펴보니 이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익이 잘못 쓴 것이다. 잘못 이해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함행춘의 여동소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출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안정복의 동사 강목을 보면은 성주의 성명이 동사에는 전하지 않는데 태종의 동정기에 양만춘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김하담의 파정록에도 나왔다. 그리고 경세서 보편에도 그러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상고하건대 혹은 추정국이라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서 보면 이 양만춘이라는 인물 이외에 이제 추정국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윤군수의 월정만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른 사람도 있었으니 안시성을 지킨 장수는 두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추정을 하게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학계에서는 뭐냐면은 이 뭐죠? 좀 전에 보셨던 당서연이 하나로 귀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 소설에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소설에서 지어낸 이름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학계의 추정이죠. 네. 그래서 그쪽 이제 논문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네. 대부분 보면은 당서연의에서 다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방금 이제 박씨님이 얘기한 것처럼 믿을 수가 없다.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수호지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수호지. 네. 우리 지인님하고 우리 본호님은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었을 것 같고. 아닙니다. 아니? 삼국지, 수호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요? 뭐 네. 이제 드라마도 보고 만화로 된 것도 보고. 만화로 입문이죠. 네, 입문은 만화입니다. 번역된 소설책도 보고 다 해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송강이라든가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실존 인물이에요. 그 송나라 때. 역사 기록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수호지가 언제 쓰여졌냐면 원나라 때 쓰여져요. 이 소설이. 네. 근데 실존 인물의 이름을 가지고 소설화 시켰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당태종이 당한 사건이야말로 중국인들에게는 이게 강력한 충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당태종을 괴롭혔던 안시성 성주 이름이 우리나라는 이 모든 사적이 불타버려가지고 전해지지 않았지만은 중국에는 능히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 소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극 주제에 보면 당태종을 주제로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거기면 연개소문도 이제 등장하고, 네. 물론 거기서 툭하면 서령기가 튀어나와가지고 당태종을 구해주는 얘기가 뭐 허다하지만은, 그런 것처럼 실존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엮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 연의에 나오는 이 양만춘이라는 이름도 실증이라는 면에서는 조금은 좀 이렇게 부담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중국의 역사 소설 쓰는 경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실마리 하나로 잡을 수는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태백일사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비장의 무기로 태백일사 남아 있는데요. 비장의 무기인데 네. 벌써 등장을 했네요. 예. 네. 일십당 이맥 선생께서 이제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를 쓰셨어요. 태백일사를 이제 쓰셨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520년이에요. 1520년에 이맥 선생이 태백일사를 저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구려 국본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양만춘이 나오고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정국이라는 그 오골성주 추정국 그리고 안시성에서도 같이 싸웠던 양만춘과 함께 같이 양동작전을 펼던 추정국 장군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이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빨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1520년에 있었던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가 사실 그 기록으로서는 제일 빠르다는 거죠. 물론 지금 학계에서는 환단고기를 위소로 몰아 제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태백일사도 뭐 이맥 선생이 안 썼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저술이 된 1520년을 봤을 때는 이 태백일사 쓰신 일십당 이맥 선생이 또 다른 어떤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기록을 보고서 그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거기에서 이 양만춘 또는 추정국 이런 어떤 실존 인물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기록이 이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뭐냐면 고구려 국본기를 보면은 실제로 그 유물이나 뭐 우리 뭐 건흥 5년명 광배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구려 국본기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 고구려 국본기가 제대로 이렇게 쓰여진 어떤 진서라는 것을 확실히 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뭐 고구려를 다뤘을 때 저희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그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이 태백일사에도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어떤 뭐 구전되든지 중국 사서든지 여러 사서 그 전에 남아 있는 사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남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죠. 아주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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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뭐 사서 일부지만 일부의 사서와 그리고 경극과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양만춘이 당태종 이세민의 눈을 화살을 쏴서 눈을 맞췄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전해져 오기 때문에 워낙에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눈을 맞춘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구전이 됐던 어떤 서류적으로 됐던 간에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큰 전투에서 안시성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과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의 눈을 누가 맞췄냐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히는,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는 그런 기록이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가 더 왜곡되고 감춰지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뭐 뒤에서도 이거 뒤에서 얘기할까요? 예. 네, 그렇게 하시죠.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네. 그 여기 보면 이제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에도 보면 예로부터 전하는 말이 안시성주 양만춘이 이세민의 눈을 쏘아 맞췄다. 이게 1780년대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맞췄다라고 하고요. 근데 맞췄는데 시위하고 있는 양만춘에게 비단 100피를 주어서 그가 제 임금을 위해 성을 굳게 지키는 것을 가상히 여겼다라는 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정말 뭐라고 하죠? 당태종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자신이 눈을 맞춰 가지고 실명까지 이르게 한 그런 어떤 장군을 당신이 이제 백성들을 지키고 대단하니까 비단 100피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 이런 기술을 그대로 과연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당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뭐 안시성 영화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도 추가로 한번 알아볼까요? 고증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데서 모티브를 삼았다라든지. 예. 먼저 그 양만춘과 더불어서 이제 부관으로 나오는 분이 이제 추수지라는 인물이 있어요. 가공의 인물인데요. 추수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 영화배우 배성우 씨가 이렇게 주연을 했죠. 예. 근데 이게 추라고 하는 성씨를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서에서 봤지만 안시성에는 2명의 장군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었고요. 그리고 안시성주는 이 양만춘이 아니라 추정국이다라고 하는 기록도 아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명이라는 게 양만춘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있었던 추정국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조선 상고사나 환단고기를 보면 바로 양만춘과 추정국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쓸 수가 없었으니까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 추수지라고 하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웠지만 성은 추씨를 쓴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상고사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개 소문은 요동에 싸우는 일을 전적으로 양만춘과 추정국 두 사람에게 맡기고 정예병 3만 명으로 적봉진을 쫓아 다시 남진하여 장성을 넘어 상곡 등을 격파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전쟁의 마지막으로 치달아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오골성주 추정국과 안시성주 양만춘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추씨를 좀 따라서 이렇게 추로 굳이 이렇게 추씨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성씨가 뭐 그렇게 많은 성씨들이 있는데 그중에 왜 추를 썼을까? 이건 역사적인 어떤 근거에서 이런 거에서 아마 추씨를 쓰지 않았나. 근데 왜 수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아니 이게 영화 배우가 이걸 애드립을 한번 해보려고 했대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 수지예요.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아마 제지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편집된 모양이죠. 우리도 제재해야 되는데 이거. 네. 편집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연개소문이 맞죠? 네. 연개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화에서도 양만춘 장군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이제 관계로 설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 드렸지만 양만춘 장군과 추정국 두 사람을 거느리고 연개소문이 중원의 장안까지 입성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연개소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씨가 연개소문 역할을 맡으셨죠? 근데 영화에서는 양만춘 장군을 역적으로 보고 반역자로 보고 계속해서 이제 지령을 내려서 밀명을 내려서 양만춘 장군을 죽이도록 그런 이제 설정이었어요. 이 영화를 만든 김광식 감독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고증을 하는 과정에서 양만춘에 대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연개소문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기존의 시나리오는 이제 양만춘, 연개소문, 그리고 당나라 황제, 이세민 이렇게 세 인물이 이제 영웅으로 받들어지는 뭐 이런 과정, 스토리를 담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게 영화를 찍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감독이 양만춘을 위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양만춘의 자료를 이제 찾는데 연개소문과 갈등 관계가 있었다. 이게 어느 문헌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연개소문과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었다라고.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안시성주 양만춘과 바로 이 연개소문이 대립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대립을 어떻게 보면 극대화한 거잖아요. 대립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 극대화한 게는 극단화 시켰죠. 극단화 시켜가지고 예, 그 아예 이제 역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살수를 파견하는 그런 장면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지금 그 당장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주를 죽이러 보낸다. 성주 하나 죽여도 뭐 이게 전쟁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건데 사실 전쟁에서 그 장군 장수가 이게 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아닌가요? 거기다 네. 또 그 장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병사들도 함께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손실이거든요. 일부 어디 기록인지 저도 이제 그 뭐 확인을 못 해봤지만은 연개소문이 국정을 장악했을 때 그때 양만춘만 홀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기록이 어디 있는가 봐요. 네네. 예. 근데 그 양만춘이 오질 않자 연개소문이 직접 가가지고 공격을 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그냥 인정했다. 뭐 그런 식의 이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영화에서처럼 양만춘이 그런 배신자 취급을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은 아마 그 당태종이 이 바로 성 앞까지 왔을 때 바로 성문을 열어가지고 항복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은 거기 보면은 양만춘이 우통을 벗어 보이면서 연개소문이 계속 보내는 사람들에 의해 난 칼자국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영화에서. 예. 네.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원한이 맺힐 거거든요. 어지간하면은. 예, 근데 그런 것이 없다. 예. 태학도 수장 사물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보냈다라는 설정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태학도 사물로 나온 그 수장이죠. 수장으로 나오는 그 인물도 보면은 너무 유약하게 그려졌고 보면은 그렇죠. 예. 아니 뭐 죽이려면 바로 죽이든지 거기서 너무 티가 났죠. 한두 가지의 어떤 뭐 백성을 위했던 뭐 수레를 끌던가 아니면 그 한두 가지를 보고서 그걸 판단해 가지고 이게 그런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마음이 그렇죠. 네. 의식이 변한다는 그거 네. 좀 본인으로서의 어떤 예. 명령을 갖다가 이게 이행하지 않는 모습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의 그 대학이잖아요. 네. 가장 그 이 국가에서 세운 대학이고 거기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 인물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최고의 인물도 유약하게 그려졌고 양만춘도 좀 더 유약하게 그려졌고 예. 어떤 인물이 아까 뭐 제이님도 얘기했지만 이 입체적으로 드러나진 않는 너무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예. 뭐 영계소문과 양만춘이 사이가 안 좋았다 정도는 뭐 그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정도로 죽일 정도의 대립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은 안시성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 북부 욕살 고현수, 남부 욕살 고혜진 이런 장군들이 고구려 말갈 병력 15만 명 이상 되는 병력을 이끌고 안시성을 구하러 오고 안시성 주변에 진을 치고 그리고 당나라하고 이제 싸웠단 말이죠. 그렇죠. 같이 이제 예. 맞대결을 한 거죠. 맞대결을 했는데 그렇게 근데 많은, 이제 우리 예. 그 영화에서는 전혀 고립무원, 예. 너는 그냥 죽어라, 버리는 카드다. 음. 그런 식으로 표현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안 좋은 것만 골라다 이제 드라마화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영화가. 그러니까 예. 안시성 성주만 좋고 그 외에는 고구려도 다 나쁜 사람들 이렇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지 첫 전투 장면 자체가 안시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전투가 그냥 돼버린 거죠. 이게. 예. 사실 그 단제 신채호도 조선 상고사에 보면은 안시성주 양만춘과 영계소문이 대립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까도 뭐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영계소문이 국정을 장악하고 전국의 그 욕살 뭐 성주들을 다 불렀을 때 아마 이제 그 양만춘 그 성주가 아마 뭔가 이 안 가고 버티는 뭐 이유가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계소문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당나라 군대의 위기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이 대군을 갖다 보내서 지원하게 하고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이제 모종의 어떤 그 이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영계소문과 이 양만춘 사이에는. 예. 그리고 영계소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에 힘을 써가지고 당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이제 대비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제 상자평과도 이제 손을 잡고 우리가 양국이 병존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손을 잡고 또 신라 김춘추를 만나서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이제 회유를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당나라를 무찌르자. 그 이후에는 이제 연합 정권을 세워서 서로가 이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통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회유를 하는 그런 이제 분이신데 고구려 당국의 그 장수를 눈의 가시로 여겨가지고 죽이려고 자객을 여러 번 보냈다라는 설정은 아무리 봐도 이제 무리한 설정이죠. 네. 사실은 이 싸움에서 이제 영계소문은 요동에 싸우는 일을 전적으로 양만춘과 추정국 두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예병 3만 명을 데리고서 적봉진을 쫓아서 다시 남진해가지고 이렇게 뭐 격파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계소문의 어떤 전략상에서 보면은 이 두 사람 그 양만춘과 추정국 이 두 사람과 함께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서 나는 그 뒤를 칠 테니 너희들이 요동을 맡아라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어떤 작전으로 가는 거지. 뭐 싸우고 있으니까 나는 저 뒤를 쳐야 되겠다라고 아무 어떤 서로 간의 교감이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뭐가 이게 사이가 안 좋고 그건 전쟁에선 사실은 뭐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있어도 전쟁이라고 하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을 내부적인 어떤 반란 그거를 진압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 왜곡이 크다라는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이 연계소문이 당나라 군대와 가까운 곳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아주 멀찌감치 평양성 앞에서 진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그냥 거기서만 이제 방어하겠다 하는 그런 것처럼 그 시나리오 감독도 그렇고 이 영화를 만든 이 수뇌부들이 좀 더 공부를 좀 더 했으면은 더 멋진 그런 영화나 더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겠다는데 어쩌겠어요. 뭐 환단고기에 보면은 위치가 잘 나와 있죠. 영계소문이 기마병 수백을 거느리고 순시를 하다가 나나언덕에서 멈추고 전황을 자세히 물은 뒤에 사방에서 총 공격하라고 명하셨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나언덕.
난하 지방 쪽이죠. 그래서 결국에 영계소문이 협공을 하게 되고 그 사방에서 총 공격하라 이렇게 이제 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 고연수 등이 말갈 군사랑 함께 양쪽에서 협공을 하고 그리고 양만충이 안시 성주니까 성에 올라서 싸움을 독려하였다. 그러니까 용맹을 보이지 않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세민이 스스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감히 나서서 결판을 내려 하였다. 이때 양만춘이 소리를 지르며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 세민이 진을 나서다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온 화살에 적중되어 왼쪽 눈이 빠져버렸다. 이게 이제 태백일사의 기록인데요. 이런 이제 협공 작전, 그러니까 영계소문과 그리고 양만춘, 그 추정구 뿐만이 아니라 말갈 군사까지 다 이제 합세를 해서 그런 전투 상황 중에서 또 양만춘이 쏘아 올린 화살에 당태종 이세민이 왼쪽 눈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뭐 네. 전체적으로 뭐 요즘 쓰는 말로 영계소문의 큰 그림이다. 빅픽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조선상고사나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시성주 양만춘과 오골성주 추정국에게 은밀히 말하였다. 이게 이제 안시성을 이제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나라 사람들은 가을 겨울이 되면 모든 풀들이 다 마르고 강물도 얼어버리면서 그 소말 양들을 무엇으로 먹이겠는가. 저들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속전속결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수나라의 패전을 거울 삼아 평양으로 곧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안시성을 먼저 공격할 것이다. 영계소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양만춘은 양공은 나가서 싸우지 말고 성을 고수하고 있다가 저들이 굶주리고 지칠 때를 기다려서 양공은 안에서 나가치고 추공은 밖에서 진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뒤에서 당나라 군사들의 뒤를 습격하여 그 돌아갈 길을 아주 없애고 이세민을 사로잡을 것이다. 사실은 뭐 이런 영계소문의 큰 그림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은 영계소문과 양만춘의 대립구도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박씨님이 지금 짚어주신 기록은 이제 조선상고사죠. 조선상고사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에도 보시면은 영계소문이 추정국과 양만춘을 대동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장안까지 입성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또 연이어서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영계소문은 망리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망리지라는 것은 정치와 군사 이것을 총망라해서 관리를 하던 그런 직책이에요. 근데 영계소문의 혈통들은 다 망리지를 지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영계소문의 뭐 증조부 그리고 조부 아버지 그리고 연남생도 망리지였고 그런데 어쨌든 그 망리지 영계소문이 추정국과 양만춘을 데리고 이제 장안까지 몰고 들어갑니다. 싸움에 이긴 김에 계속 이제 휘몰아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고 기병 수만을 거느리고 성대하게 의장을 갖추어 북치고 나팔부는 군악대를 앞세우고 장안에 입성하였다. 태백일사에는 이렇게까지 이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악대를 앞세우고 완전한 승리를 이제 고하는 거죠. 마지막에 항복을 받아낼 때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갔잖아요. 이게 양만춘 추정국.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을 세워주는 입장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승리를 한 것이다. 가장 큰 공신들로서 같이 함께 장안에 입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 이렇게 어떤 이게 뭐 역적이었다. 뭐 아니면은 아주 대립이 심각했다. 이런 것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렇다면은 이게 장안을 입성을 할 때 양만춘이 너는 거기 지키고 있어. 예? 지키고나 있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안시성 영화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여성 장군이 등장하는 씬이 있었죠. 바로 설현 씨가 이제 역을 맡았었는데 양만춘 장군의 여동생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모티브를 땄을까요? 이제 사서에는 등장을 하지 않는데
이제 고구려 말기에 해군 기지가 있던 발해만의 비사성과 이제 석성 등지에 보면은 이제 한 여성 장군의 존재를 알리는 비석이 발굴됐다고 해요. 이제 거기 나오는 여성 장군은 이제 연수영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로 연개 소문의 여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개 소문의 여동생인 연수영을 모티브로 해서 양만춘 장군의 여동생으로 이제 등장을 시킨 거네요. 그 연수영에 관해서는 뭐 중국의 야사에도 이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야사인 서광잡록 또는 비망열기라는 책에도 연수영의 전설이 이렇게 실려 있고요. 그리고 연수영은 뭐 이름이 연소정 또는 뭐 개수영으로도 나오는 자료도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연수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도 이제 무술을 굉장히 이렇게 수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성으로 구성된 뭐 부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 감독도 여기서 따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세뇌 부대를 이끄는 장수로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이 세뇌가 여성들도 작동하기 쉬우면서도 이殺傷力이 큰 무기거든요. 정확도도 높고. 예, 그래서 방어용 무기로는 상당히 좀 좋은 무기죠. 그래서 조선 시대에 보면은 함경도 하고 평안도, 특히 함경도 그쪽에는 이 기생들도 활쏘기를 익히고 일반 그 아녀자들도 활쏘기를 많이 익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아마 그 전통이 고구려에서부터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연수영의 존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학계에서는 뭐 중국 사서에도 안 나오고 우리 사서에도 안 나오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사서에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 뭐 야사라든지 또는 전설 그리고 또 뭐죠 경극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연수영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어진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우리 고구려는 이 상무 정신으로 가득 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족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요즘 뭐 흔히 얘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맞나요? 발음이? 그런 정신을 기본적으로 갖추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성들도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나 하는 걸 수정할 수 있겠죠. 네. 또 연개소문 집안 대대로 이제 무장을 배출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영화에서는 그 하나의 뭐랄까 양념처럼 요거는 뭐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홀로 적진에 뛰어든 게 참 네. 공감이 좀 안 돼가지고 그렇긴 했지만 사랑의 힘이 크다고 봐야죠. 큽니다. 오늘 네. 미스터 선샤인을 봐도 사랑의 힘으로 다 의병활동하고 독립활동하는 그런 아니에요. 세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거긴 네. 얼마나 입체적인데 네네네. 캐릭터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도 그렇게 사랑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갑자기 왜? 영화가 2시간이라는 시간 고백을.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의 그 정서를 그려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진짜. 음. 영화의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거를 담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시간을 좀 더 이게 길게 늘려가지고 했으면은 좀 더 이 전쟁 씬도 좀 더 더 박진감 넘치는 장면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네. 마리아 십지 참 이런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오죽 고심이 많겠습니까? 고심도 많고 돈도 네. 많이 들어가고 네.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갔고 공을 많이 들였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고증도 많이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연수정이라는 인물에서 따왔다라는 것도 좀 뭐 괜찮은 설정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끼부대. 그 실제로 안악 3호분 그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그런 부대들이 나오거든요. 도끼를 들고 있는 도끼부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환두대도를 들고 있는 부대가 있는데 이번에 이 영화에서는 도끼부대가 나왔고 그다음에 환도부대라고 해서 이제 환두대도를 들고 있는 그 부대에도 그 장군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도끼 든 병사를 뭐냐 부월수라고 해요. 부월수. 예, 부월수라고 불러요. 부월수장이라고 그랬죠. 예. 네. 부월수장 활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월수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적의 기병을 쓰러뜨리면은 쓰러진 기병들을 갖다 처리하는 역할이에요. 아, 네, 도끼로 그냥 내리쳐서. 그렇죠. 네. 진짜 무섭네요. 도끼로 이마까지 많이 들어봤죠. 완벽한 맞아서. 끝맺음 이런 네.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갑옷은 일반 칼로는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끼로 내리치면은 그만큼 이제 이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예, 쉽게 제압을 하게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기마병들이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은 무게가 일반 그 갑옷보다 더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은 바로 일어나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조금은 쉽지가 않아요. 중세의 그 서양의 갑옷들 보면은 완전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말아서 한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저 혼자 일어나기 힘들어. 마치 거북이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형성이 되어버리거든요. 물론 이제 고구려 기마병들이 입은 그런 그 찰갑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에서 편하긴 하지만은 중세 이 갑옷 입은 기사들은 완전히 쓰러지면은 뭐 반 죽었다고 봐야죠. 그런. 그 이런 도끼들은 무거우니까 네. 또 원심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엄청 한 방에 강력했군요. 그냥 뼈를 부러뜨리죠. 네. 뼈까지 그렇죠. 갑옷뿐만이 아니라 네. 이 고구려 벽화를 보면 진짜 이게 전쟁에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그런 들었고요. 이제 체계에 맞춰서 벽화를 그려놨죠. 네. 네. 그런 어떤 조직과 체계가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정리를 하자면 개마 부대가 있었고 이 부월수장 활보와 환도수장 풍의 어떤 브로맨스가 좀 그려졌잖아요. 브로맨스까지였어요? 네, 그렇죠. 거기서 뭐 이렇게 슬쩍 뭐 주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서로 좀 싸우는 듯 위기 하면서도 상황에 더욱더 이렇게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위기에서 브로맨스까지? 자기를 구해줬기 때문에 뭐 초콜릿 하나 준 거죠. 네. 과일이었던 것 같은데. 한쪽은 브로맨스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마대장이 있습니다. 기마대장이 파소고 그다음에 쇠뇌부대 백하하고 이제 러브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사랑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결국 두 사람이 다 같이 장렬히 이제 전사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그런 걸 거기서 보여준 것 같아요. 참 웃긴 게 뭐 참 또 지적질 하나 하고 넘어가면은 그 두 사람을 관에 덮잖아요. 근데 그 관을 보니까 석관이야. 재질을 표현해 놓은 게 석관이더라고. 그러면서 강에 뛰어보낸데 거기서 나오는 그 대화가 아, 강에 뛰어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석관을? 네. 예. 그거 어떻게 떠?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돌이 저것들이 미쳤나. 아니 나무관도 아니고 아니 석관을 어떻게 뛰어보내요? 그러니까 석관을 보면은 이제 왜 그 뭐지 그 관뚜껑 석관을 덮는 그대로 걸 보내더라고요. 힘들게 덮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 돌이라고. 무거워서. 네. 근데 과연 저것을 뭔 재주로 띄워보낼까 도대체. 그렇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면서 봤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옥의 티가 좀 크네요. 네, 그게 상당히 옥의 티가 아니라 네. 큰 실수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저는 근데 거기 또 저기 뭐냐면은 강이 안 나왔거든. 태학도 수장인 사물인가요? 안시성으로 잠입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럼 그 안시성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환도산성이라고 하는 그 지형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그 장면이 갑자기 왜 안시성을 가는데 왜 환도산성으로 가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그림이 쫙 그려지더라고. 네, 그 감독이 영성자 산성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안 맞는다. 그래서 환도산성을 답사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걸 배경으로 네. 해서 이제 주변은 지형을 갖다 험악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CG를 갖다가. 근데 어쨌든 다소 좀 당황했어요, 내가. 보는 사람이. 영성자 산성 같은 경우는 뒷산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뭐 오히려 산 뒤쪽으로 해서 공격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뭐 환도산성 쪽이 좀 더 가깝지 않냐. 왜냐하면 뒷산 공격 이런 거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뭐 최선의 선택을 하셨겠죠. 뭐 지금 주어진 자료에서. 네. 뭐 이미 뭐 그래도- 촬영 다 끝났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네. 좀 더 상영 중인데. 그렇죠. 앞으로는 어느 분이 만드시든 좀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개마무사가 고구려의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말 같은 경우에도 머리부터 몸통까지 전부 다 철갑으로 네. 두른다는. 근데 그런데- 사실 그거를 어떤 분은
지적을 하기를 그 개마무사를 하나의 말을 개마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돈으로 한 5천만 원 이상 지금 돈으로 그 정도로 이렇게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개마무사 부대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는 것이 굉장한 거죠. 예. 보통 뭐 10,000기, 20,000기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이 되는 부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뭐 적게 운영할 때는 뭐 1,000기, 5,000기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상당한 그 위력이죠. 영화에서도 봤지만은 그냥 쓸고 지나가잖아요. 예, 그 지금으로 예. 보면 뭐 탱크 부대 정도. 네,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어 부대를 개마무사들이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훑고 지나가면은 바로 뒤따라서 경기병이 쫓아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보병 부대들이 바로 뒤쫓아 들어가 가지고 이 접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개마무사들이 어떻게 보면 선봉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이 되겠네요. 적의 진영을 흐트려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영을 한번 흐트러지면은 이 연합 작전이 힘들어져요. 영화에서 보면은 지서정연하게 방진이라고 하는 네모 빠듯하게 모여 있죠. 수백 명씩.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밀집 대응으로 해서 이 쉽게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적이 쉽게 못 들어오게. 근데 그걸 다 흩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일단 개마무사 한번 지나가게 되면 병사들이 공포에 질리죠. 그 옆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뭐 쓰러지고 도망가고 엎어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때 바로 이제 이 적군이 바로 들어오면은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죠. 거의. 밀집 대응이 무너지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튼튼하면 굉장한 네. 방어력이 생기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군령이 안 먹히게 되죠. 이게 흩어지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개마무사라는 거는 쇠와 네. 쇠와 쇠를 잇는 형태로 만든 갑옷. 그것을 그렇죠. 입은 이제 기병이다. 이것도 찰갑이라고 하는데 찰갑. 찰갑. 네.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 박물관에서는 고무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나 봐요. 아직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요새 박물관 가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박씨님 자주 가시지 않아요? 네네. 그 네.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고구려관을 가면 개마무사는 그림만 있습니다. 이게 그림이 있고 개마무사라고 설명은 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그 모형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위용을 볼 수는 없어요.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거기 고구려관을 제대로 하려면 광개토 태양 비문이나 아니면 비문 탁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 고구려 벽화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협소하고 고구려관이 고구려의 위상에 맞게끔 돼 있지는 않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예. 참 이게 전쟁 양상이라는 게 참 이 당시에는 보면은 뭐 칼 한 번 맞으면 바로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건 좀 요즘 편이고 칼 한 번 맞는다고 죽질 않거든요. 이게 심한 부상을 입으면은 뭐 바로 그냥 거동하기 힘들 테지만 뭐 팔 한 번 베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는 그렇게 팍팍 쓰러지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당시 전쟁에서 사람이 많이 죽게 되는 거는 과다출혈. 그게 더 많죠. 왜냐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한 군데서 물려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찔리고 그러면은 바로바로 이게 뭐 후송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몇 번 찔리고 해서 이제 그냥 널브러진 상태에서 빨리 전투가 안 끝나버리면은 그냥 과다출혈로 많이 죽는 거예요, 그걸로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아픔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고대 전쟁이었다고 봐야겠죠. 요즘은 뭐 총 한 방이면 뭐 그냥 뭐 고통도 크게 안 느끼고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왜요? 짧고 굵게 고통스러운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총 맞으면 바로 어떤 고통을 바로 안 느낀다 그래요. 예. 그렇구나. 예. 뭐지? 뭐 그 정도. 예. 순간 뜨겁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안 맞아봐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영화 보시면은 또 화살 중에서도 흑요석 화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던데요. 예, 흑요석 화살은 숙신에서 나온다고 중국이 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죠. 숙신하면 이제 이 만주 우리 고초선 땅이잖아요. 예. 흑요석은 상당히 날카로운 그 돌이잖아요. 화살암 중에서도 유리질.
유리질이 연결돼 가지고 검은빛을 띠는 이 돌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이게 결대로 가공을 하게 되면은 면도칼보다 더 날카로워요. 이것이 날 세워놓으면은. 그래서 서양의 어떤 의사는 메스 대신 이 흑요석으로 메스를 만들어서 쓴다래요. 오히려 서양에서요? 예, 이게 아주 메스보다 더 깔끔하고 더 잘 찢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살이. 예, 그 깨끗하게 찢어지고. 그러니까 가공하기가 더 쉬운 건가요? 잘못하면 손배겠죠. 이것도 날카로우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시대에 쓰이던 흑요석은 백두산제나 아니면 규슈 그쪽에서 나는 흑요석이 대부분이에요. 남쪽은 규슈에서 나는 것이 많고 이 위쪽으로 올수록 이제 백두산제가 많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도 이 바다로 막혀있다 하더라도 일본하고 막혀있다 하더라도 이 교류를 계속했던 거죠. 이어서 충분히 넘어가고. 그렇죠. 이제 흑요석이 영화에서는 주몽의 화살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듯한 설정인데 그건 뭐 영화의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사실 이제 흑요석을 여러 가지로 씁니다. 뭐 돌칼, 돌도끼, 자르개, 긁게, 밀게 뭐 이런 것들도 쓰는데요. 특히 화살촉으로 써요. 그래서 화살촉으로 만들어서 이게 과거에 우리가 가벼우면서 치명적인 흑요석을 화살촉으로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화살의 명인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었다라고 이제 세종대 홍익희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흑요석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에도 있었고 신석기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고조선도 흑요석 화살촉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게 이어져 가지고 뭐 고구려 때도 화살촉으로 썼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중국 사서에서는 이걸 호시라고 그래요. 호시. 예. 뭐 광대쌀이로 만든 이제 화살이라 해가지고 호시라고 하는데 그 중국 기록에는 이 검은 돌로 촉을 만드는데 가볍고 멀리 나가고 갑옷도 능히 뚫는다 이렇게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흑요석 이 화살에 대해서 호시에 대해서 예. 상당히 치명적인 무기로 이제 그 알려져 있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네요. 그렇죠. 가볍고 날카롭고 강하고. 네. 중국에 쓰는 활보다도 더 이 강력한 화살로 이 표현이 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정권 그 활의 사정권 바깥에 있었던 당태종 이세민을 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뭐죠 주몽신이 내려준 그 활. 그 신물로 활에다가, 나오더라고요. 예, 흑요석으로 만든 화살촉 그걸 갖다가 이렇게 쏘게 되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당태종이 이제 질 것 같으니까 이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돼서 그때 그 양만춘이 보고서 소리를 지르면서 활을 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양만춘 장군이 상당히 명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눈을 투구를 썼기 때문에 예, 쉽게 맞추기 힘든 상황이죠. 그렇네요. 예. 투구로 썼는데 그러면 투구에서 이제 보이는 게 눈 아니에요? 그렇죠. 눈은 내물어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눈을 맞췄다.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명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데는 아마 갑옷을 입었을 것이고. 다행히 거리가 멀어가지고 뇌까지는 뚫고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살아난 것 같아요. 살아서 도망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아육대 아세요? 추석 때마다 하는 그 아이돌들의 그 거기에 보면 육상대회. 네네네. 네. 거기 그 양궁도 하잖아요. 네. 그 양궁에서 그 누구더라? 아이돌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카메라를 맞췄습니다. 그래요? 역시 우리 아이돌도 이제 DNA를 갖고 있어요. 그런 걸 잘 보는군요. 그럼 무슨 샷이라고 하던데. 네. 골드샷인가? 레드벨벳인가? 하여튼 잘 하더라고요. 네. 아이돌만 보셨나? 몇 점이든 상관없는 거 아니세요? 거기가 만점이죠. 여기 눈이 그 만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양만춘의 눈. 양만춘 장군이 양만춘의 눈이 아니죠. 저희 완전히 세미네. 요즘 양궁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10? 골든 10? X10. X10. 네. 네. 참 그래도 당태종이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4년 후에 그 상처 때문에. 이 당나라가 이게 오래 가려고 보니까 살아서 도망갔다
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죽기 전에 아마 뭔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그래도 그 당태종 다음 자식대에서 고구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고종 때 근데 실제적으로 측천부인가요? 당고종의 네. 그 왕후가 측천부의 지위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당하죠. 그 당고종은 유약하고 예. 당태종이 그렇게 화살을 맞아가지고 위급한 상황인데 언제 당신 충의롭다 비단 100회를 주고 뭐 재물을 주고 안녕히 계시라 하고 어떻게 그러고 가냐 이거야. 구당서 신당서를 보게 되면은 물론 신당서는 구당서를 갖다가 기본으로 했지만은 당태종이 물러가는데 안시성 군사들이 다 깃발을 내려놓고 숨죽이고 숨어가지고 내다보지도 않았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거야 이게. 죽게 돼서 도망가는 놈이 무슨 그걸 뭐가 무서워가지고 승전한 군대가 그걸 갖다 보면서 이 환호성을 질렀지 무슨 조용하게 보내 그거를. 이 중국 사서의 특히 이제 이 구당서 신당서의 기록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참 자기 쪽팔린 거 감추려고 애 많이 썼다. 참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설을 조작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구려의 사서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은 이런 것을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철저하게 단 하나의 사서도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다 없애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한 달을 불탔다고 했나요? 3개월을 불탔다고 했나요? 그 서적을 갖다 놓고 불태우는데 예, 평양성을 함락하고 이적인가요? 이적이요. 예,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게 있으면은 다시 일어난다. 고구려가 다시 일어난다. 다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싹 불태웠다 그러죠. 네. 예. 기년아람이라는 사서에서 보면 네. 기년아람이라는 책에 보면은 3000년 동안의 양대 재앙이다 라고 해가지고 당나라 장수 이적이 이 사서를 불태운 것 그리고 견훤이 나중에 이제 신라 사서들 그걸 전주로 옮겼는데 그게 네. 그 아들에 의해서 불타버리죠. 네. 신라 사서들을 또 네. 완전히 말살을 시킨 것 그것이 이제 양대 제약이다 양대 애교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일제시대 때 그들이 행한 만행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서들을 일단 불태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서를 가지고 조작하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당나라 시대에도 이렇게 자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고대부터 이 붓장난의 그 위대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또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네. 이것을 또 반증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역사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양만춘의 화살에 맞은 당태종의 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참 운치도 느껴지면서 그 상황이 잘 느껴지는데요. 바로 모근이색. 이분이 이제 고려 후기 문인이시죠. 이분이 이암 선생이 이제 스승이셨어요. 근데 이분 모근이색이 남긴 정관음이라는 시를 보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고구려쯤이야 호주머니 속에 물건일 뿐이라 하더니 어찌 알았으리요. 검은 꽃이 흰 깃에 맞아 떨어질 줄을. 이런 이제 시를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은 꽃은 눈이고 이세민의 눈이고 흰 깃이 양만춘이 쏘아 올리는 화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 이 말에도 최소한의 이 고구려에 대한 역사 기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쓸 수 있었다고 봐야겠죠. 이런 시를. 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것마저도 외면을 하려고 드는 게 현실인 게 참 속 터지고 이 식민사학자들 열받게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 목은 이색의 시를 보니까 또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렇게 목은 이색의 또 다른 시에서 천부경이 언급됐다. 라는 내용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은 이색 이분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드러내셨구나. 역사적 사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천부경 목은 선생이 천부경 주해를 했다고 하는 환단고기에만 나오죠. 예. 네. 태백일사에 적혀 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 천부경을 갖다가 이 구한말에 기현수의 위작이다 이렇게 줄여서 하게 무조건 위작이다. 기현수 이름만 나와도 위작이다. 환단곡의 환자만 나와도 위작이다. 이렇게 개거 품을고 좀 공박을 하는데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인간들아.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태백일사에는 모군이색 이분이 천부경 주회를 남겼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천부경 주회는 지금 현존하지 않죠. 그렇죠. 네, 예.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모군이색 이분이 쓰신 시에 천부경에 언급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다르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독단여 천부 개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다르게 해석을 했었던 거예요. 하늘에 뭐 부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늘의 부에 뭐 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독단이 채용의 독단을 얘기를 한다. 채용이 쓴 독단. 채용이 쓴 독단에는 천자는 이적지 호칭이다. 거기에는 천자는 동이족의 호칭이다. 이런 이제 글귀가 들어있는 그리고 하늘을 아버지로 모시고 땅을 어머니로 모시는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다 독단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단이라는 책이 이제 고유명사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천부도 사실은 하늘의 부에 뭐 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천부도 고유명사로서 천부경이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교수님이 또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군이색은 그 당대에 천부경을 보셨고 그 천부경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셨고 또 태백일사에 나와 있는 모군이색은 천부경 주회를 남겼다. 이 구절이 사실은 교차 검증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주류 사학계에서 아무리 환단고기가 위서라고 이렇게 이 주장을 해도 진실은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참 소중한 진실이 밝혀진 것 같아서 네. 또 차마 해석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기사를 접하니까.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가 아직도 위선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소식들을 통해서 이 환단고기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진짜 대단하네요. 예. 네. 지금 우리 정 교수님도 많이 답답해 하시는데 가슴에 큰 분노를 눅눅히 삼키시면서 글로써 역사에 남기신 분이 계시죠.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기술을 하셨냐면 당태종이 보장왕 4년에 안시성에서 눈을 상하고 도망쳐 돌아가서 중국의 외과 치료가 불완전하여 거의 30개월을 고생하다가 보장왕 5년에 죽었다라는 수십자이다. 이 수십자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5, 6종의 서적 수천 권을 반복하여 출입하여 혹은 무의식 중에 얻으며 혹은 고심한 끝에 찾아낸 결과이니 그 노력과 고생이 또한 적지 않다. 사실은 숙연해집니다. 진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냥 뭐 우리 민족을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일제 시대에 우리가 이제 지금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서 뭔가 애국심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원래 있었던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5, 6종의 수천 권을 이렇게 보고서 교차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를 내놓았다는 거죠. 이 문장 그렇죠. 하나를. 고증 하나 하기 위해서 그 문장 하나를 갖다가 이게 수천 번씩 읽었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 이 역사학계 특히 고대사 하는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물론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근데 그 결과는 뭐냐 이거죠. 결과는 항상 반대로 내리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사실 이걸 볼 수 있는 게요. 이제 한국사기라는 다큐가 있었어요. 다큐 드라마. 그게 이제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당태종이 눈을 맞는 게 안 나와요. 그리고 양만춘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거기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우리 학계의 어떤 그걸 반영해서 만든 게 그 한국사기라고 하는 그 어떤 역사 드라마 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런 걸 보시면은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 실제 연개소문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 그 양만춘 그리고 양만춘이 당태종의 눈을 맞춘 거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학계의 반영이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학계에서는 이렇게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렇게 수천 건을 보면서 교차 검증해서 만들어 결론을 낸 걸 가지고 지금도 그걸 제대로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이렇게 하고 보시는 거죠. 있다고 그리고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거죠. 특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는 뭐 한편으로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아주 참 분노할 정도로 깎아내린다 이거죠. 이 주류학계의 이 행태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는 하루빨리 진짜 가장 먼저 이 청산해야 될 이 적폐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도 이게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진짜 진짜 네. 이 우라병이 걸릴 것 같아요. 이 화병. 예. 알죠? 한국인의 특이한 병인데 병이지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화병이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개천절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네. 뭐 이 두 번째예요. 사실은 저번에도 이제 개천절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개천절 축사나 인사말이나 이런 걸 이제 대통령이 하기를 바랬는데 사실 어떤 대통령이 올 때마다 가장 이 국가가 실제적인 역사적인 근원적인 건국절이 바로 개천절인데 그때 왜 대통령이 나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 정권에 들어서서도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이번 개천절도 어떨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대통령이 나서게 되면은 이 식민 사학자 이 자식들 떼거지로 일어나가지고 아마 모든 언론을 갖다 도배하고 말 것 같아요. 이것들 아주 그냥 이 민족의 반역 사학이라고 해야겠죠. 네. 극단적인 말이 나오는데. 파이어. 네. 자, 네. 결국에는 뭐 당태종이 패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눈을 맞고 바로 사망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태종이. 네, 눈을 맞고 한 4년 후에 죽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인에 대해서 흥미로운 것은 구당서라든지 신당서 그리고 자치통감에서는 각각 다르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뇌종으로 죽었다, 한질로 죽었다, 이질에 걸렸다.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달리 기록을 하는데요. 구당서, 신당서는 뭐 다르게 기록한다는 게 되게 의아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인은 합병증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 무서운 합병증. 여기 나오는 것이 다 있었을 수 있어요. 네. 좀 한질, 이질 뭐 다 걸릴 그 수 있는데. 중에서 하나씩 얘기를 그러니까 했나봐요. 이 눈이 하나 뽑혔으니까 그 후유증으로 이질도 걸리고 한질도 한질, 걸리고 뭐 뇌종.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다 걸렸네요. 네네. 네, 그래도 명은 기네.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합병증, 후유증으로 죽었음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처참하게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서와 중국 사서를 뺏긴 삼국 사기는 당태종의 화려한 전승 기록을 대부분 기록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예,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는 이 양만출의 화살에 맞은 당태종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리지 영계소문이 기마병 수백을 거느리고 순시하다가 나나 언덕에서 멈추고 전황을 자세히 물은 뒤에 사방에서 총 공격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연수 등이 이게 고연수가 지금 살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편이에요. 지금 이것이 이제 뒤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주필산 전투에서 패배에 항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고연수 장군 등이 말갈 군사 등과 함께 양쪽에서 협공을 하고 양쪽에서 협공한다는 거예요. 그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만 안시성 안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라 이 고연수 장군 등과 말갈 군사 등이 이때도 협공을 하고 있고 양만춘이 성에 올라 싸움을 독려하니 사기가 더욱 높아져서 하나가 백을 당하는 용맹을 보이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때 이제 이세민이 등장을 합니다. 이세민이 스스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감히 나서서 결판을 내려 하였다. 이때 양만춘이 소리를 지르며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
세민이 진을 나서다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온 화살에 적중되어 왼쪽 눈이 빠져버렸다. 이 세민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군사들 틈에 끼어 달아나며 세적과 도종에게 명하여 보병 기병 수만 명을 거느리고 후군으로 따르게 하였다. 이런 장면이 워낙 생생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런 장면이 바른 장면이지 눈 화살 맞고도 멀쩡하게 방어태세를 잘 갖추고 비단까지 내려주면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나를 맞추니요. 나를 맞추니요. 충명스러운 저기 뭐 장수로다. 높이 치하노라. 그대가 그리울 것이다. 정말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죠. 예. 영화에서 잘 표현한 게 다 왼쪽 눈입니다. 네. 왼쪽 눈. 정확하게 고증을 했어요. 네,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눈을 맞고 당태종이 이제 어떻게 이제 도망가느냐 하는 그 행보를 또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태종의 행로를 보면은 요동성에서 안시성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안시성으로 갈 때죠. 안시성으로 갈 때는 6월 11일에 요동성을 출발해서 20일에 안시성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총 10일이 걸렸죠. 그런데 재밌게도 회군을 할 때는 9월 18일에 안시성을 출발해서 20일에 요동성에 도착을 합니다. 10일 걸리는 거리가 3일이 걸려버려요. 그만큼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나 살려라. 완전 이제는 거의 혼비백산을 한 상태에서 이제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기병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달아날 때는 보통 백리길도 뭐 하루 만에도 달아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거 3일씩이나 걸렸다는 거는 그게 계산해 보면은 이틀 아니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 길이거든요. 거리가 따지면은 그렇게 그 3일씩이나 걸렸다는 거 뭐냐면 중간에 공격을 많이 받아서 이게 더 지연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동성에서 이제 안시성 올 때는 그 수많은 공성 이 장비를 가지고 움직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5km, 10km는 못 갔을 거라는 얘기죠. 더 걸리겠네요. 네. 그걸 이제 다 버리고 다 파괴되고 버리고 갑옷도 버리고 무거운 그렇죠. 최대한 빨리 도망치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고구려군이 계속 치니까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그냥 사방으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네. 야 이쪽으로 막혔다 저쪽으로 가자 저쪽 막혔다 이쪽으로 가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도망칠 수 있는 것도 더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 그리고 또 뭐 갈 때도 요택에 진창에 빠져서 허우적댔잖아요. 늪에 그렇죠. 빠져서 계속 지체되고. 그런데 올 때도 요택이 말썽이었다고 원래는 합니다. 그쪽으로 안 오고 더 위쪽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위쪽은 이미 다 차단한 상태고 결국은 그 요택으로 다시 몰아넣는 거죠. 한번 니들 한번 완전히 한 놈도 안 보내겠다는 작전 하에 요택으로 다 몰아넣겠죠. 연개소문이. 예. 근데 그 쪽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서 살아나간 거죠. 그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그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그려놓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요택에 이르자 진창 때문에 군마의 행군이 어려워 장손 무기에게 명하여 1만 명을 거느리고 풀을 베어서 길을 메우고 물이 깊은 곳은 수레로 다리를 만들게 하였다. 이제 가기 위해서 풀도 베고 길을 메우고 그다음에 물에는 수레로 다리를 만들고 이런 그러니까 당태종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죠. 세민 자신도 스스로 말채찍으로 뗄나무를 묶어 일을 도왔다. 황제가 내려와가지고 뗄나무를 묶어서 같이 일을 도와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 10월에 포거에 이르러 말을 쉬게 하고 길 메우는 일을 독려하였다. 모든 군사가 발착수를 건널 때에 거센 눈보라가 몰아쳐 군사들을 적시니 죽은 자가 많았다. 이 포고하고 발착수가 나오는데 정확한 위치가 아직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하북성 중부 정도 아마 생각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보정시 아래 쪽으로 이제 추정이 돼요. 발착수라든가 이 포거라든가 포거라는 건 이게 운하를 뜻해요. 거라는 건 이제 도랑을 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운하이기 때문에 운하는 수양제가 강남부터
지금은 이제 북경 근처까지 대운하를 파죠. 예, 아마 그 운하의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포호거라는 게. 그렇게 되면은 도망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화북성 중부 지역으로 도망갔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런 그 여정이 맞는다는 거죠. 도망가는 여정이. 자, 우리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은 안성을 함락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당태종이 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 야, 그러면 저 성보다 더 높이 산을 하나 쌓아라. 응?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게 60일 걸렸다고 해요. 토산을 옆에 쌓는데. 부모님은 그 장면을 어떻게 봤어요? 정말 중국은 인구로 밀어붙이는구나. 네. 오죽하면 산을 하나 쌓을 정도로. 산을 만드는 거죠. 대단합니다. 예. 저도 진짜 저런 방법이 있구나. 그 이 앞에 생각이 했던 들더라고요. 방법이 성이 있으니까 성에다가 이게 다리를 대고 뭐 하는 그런 방법들을 썼잖아요. 그 다 밀치고 하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야, 저 성보다 높게 쌓아서 거기서 이렇게 다리를 놔라.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와. 당태종 이세민의 한 수였죠. 그렇죠. 네. 정말 안 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토산을 쌓아서 이제 넘어가서 성을 함락시키는. 어떻게 보면 작전은 이제 전략이었는데. 최고의 작전이었는데. 네. 예. 그래서 이게, 삼국. 예, 기록, 근데 그 토성이 무너지는 그 장면이 역사 기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예. 그 삼국사기에서는 정 교수님 말씀처럼 60일 동안 그리고 50만 명의 인력으로 완공하였다. 보노님 말처럼 사람 수로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네요. 근데 이 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산이 무너졌대요. 산이 무너져서 성을 눌러서 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밀려서 이렇게 무너졌겠죠. 그러니까 그 전날 비가 많이 와서 한쪽이 무너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높죠. 왜냐하면 이 토산 흙은 이게 비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그거 보면은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은 터널을 팠는데 갑자기 이제 비가 많이 오죠. 네. 오면서 그게 빗물이 새 들어오면서 안에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이 나무들을 태워서 무너뜨릴 생각을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동굴에서는 그렇게 오래 탈 수 있는 이 산소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토산을 무너뜨리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이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넓게 팠던데요. 아, 그래요? 그건 토산 쌓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시간의 공력인데. 단시간에. 예. 거의 2, 3일 만에 그렇지. 다 완전 파더라고요. 굴착기가 따로 없어. 인간 굴착기들이야.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했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태백일사를 보면 세민이 이도종을 시켜서 성의 동남쪽 모퉁이의 흙으로 산을 쌓게 합니다. 근데 우리 군사가 성 한 귀퉁이가 무너진 곳으로 나와서 쳐서 드디어 토산을 빼앗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성 한 귀퉁이 무너진 곳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토산을 빼앗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성 위로 덮쳤을 거 아니에요. 이 토산 무너지면서. 예. 그냥 그 무너진 그 부분을 밟고 올라간 거죠. 그 밟고 올라가가지고 이때는 이제 완성됐다 그랬으니까 안심하고 당나라 군사들이 준비를 덜 갖춘 상태였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설사 방비를 갖췄다 하더라도 갑자기 한쪽이 무너지니까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이 당나라 군사들이. 그런데 이제 그 고구려 병사들은 저놈들이 언제 넘어오든지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상황에서 딱 흙이 무너지니까 야, 이때다. 올라가. 그냥 그대로 치고 올라가서 점거하고 토산을 갖다 다시 이제 성하고 똑같이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예.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진짜 공든탑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진짜 그걸 60일 동안 만들었다고 하면 그게 50만 이제 명이. 동원된 게 50만 명인데 야, 그렇게 만든 거를 뺏겼을 때 그 기분이라는 건 어떻겠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공격을 해도 못 뺏고 결국은 이제 부보개가 참수당하고 네. 예. 그 뭐 참수당하는 건 잘 그렸더라고요. 바로 거기서 죽대요. 한 명이 죽던데 그게 그분이 바로 부보개구나. 부보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남습니다.
예, 역사에. 네. 그러니까 토산이 무너진 거는 뭐 기록상으로 일치를 하네요. 네. 어떤 연유에 의해서든 토산이 무너졌고 그 틈을 타서 우리가 기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3일 밤낮으로 이 방어를 하는데 무기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태종 친위군을 갖다 투입시키잖아요. 얼굴까지 가린 친위군을 갖다 투입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고구려 영계소문이 이제 그 구원병을 데리고 오죠. 네. 사물이 선봉에 서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구원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화적인 설정이었지만 실제로 그 구원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이전에 그쵸. 우리가 주필산 전투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고연수 장군과 같은 분들이 15만을 이끌고 왔던 그게 자체가 이제 구원병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영계 소문은 또 나나 언덕에서 그것을 보시고는 총 공격을 하라 이런 명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안시성만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금 요동성도 함락하고 백암성도 함락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당나라 군대가 주둔하면서 계속 이제 진출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시성에서 이세민이가 발목 잡혀 있으니까 더 진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 백암성이니 요동성을 점거한 당나라 군대들도. 그러니까 그쪽도 이제 고구려 군사들이 계속 이제 서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을 거고 또 안시성 더 북쪽으로도 이제 돌아간 그 부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당나라 부대. 그것도 이제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군사도 분산되어 있는 상태고 당나라 군대도 분산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 시간이 다시 방역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좀 걸렸다고 봐야겠죠. 고구려 군대도. 예. 사실은 뭐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 요동성, 백암성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당나라의 기록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것도 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몇 개 성은 무너뜨렸는지는. 함락됐다고 봐야 돼요. 네네네. 예. 왜냐하면 식량을 뭐 이렇게 많이 못 가져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구려 성을 함락하면서 얻은 그 식량 가지고 이렇게 더 오래 버텼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시성 영화가 개봉한 특집으로 저희가 또 안시성 전투에 관해서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요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박진감 넘치게 하나의 영화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따로 이걸 공부하는 시간 충분히 안 갖고,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조금 저도 좀, 청취자분들에게 좀 죄송스럽고요. 좀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스토리 부족으로. 네. 박씨님. 네, 영화 안시성을 보고서 정말 이렇게 저는 뭐 이게 그 감독이나 또 그 주연 배우를 꼭 조인성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이렇게 찾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주연 배우의 어떤 마인드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연 배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홍산부나 요한문명에 관해서도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런 것도 좀 배우는 역사 공부를 하는 모습도 이렇게 좋았고 그 다음에 동북공정을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동북공정이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조인성이 언급을 하니까 오히려 기자가 그런 얘기 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기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아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예. 참 우리 흔한 얘기로 조인성의 그 인성 좀 보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인드가 좋은 사람이 이제 그 배우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목소리 이런 거보다는 조인성은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이 근데 인성이란 이름 가진 그 두 배우가 상당히 인성이 좋아요, 그죠? 예. 조인성 말고 또 누구 자꾸 정인성이 라임을 밀고 있어요. 누구 있어요? 정인성? 정인성? 배우? 배우 정인성 있잖아요. 배우 정인성이 어디 있어요? 정인성이 누구예요? 내가 잘못 기억했나? 정우성 얘기한 거 아니야? 정우성. 이거 다 잘라버려. 네, 이거는 편집해야겠네. 살릴 수가 없네. 그냥 조인성의 인성 그거만. 네네. 조인성의 인성은 좋았던 걸로. 네. 네. 어쨌든 뭐 그런 배우들을 써서 했던 거는 굉장히 좋았다고 여겨지고 정말 이제 영화는 스펙타클 했고요. 좀 스토리만 가미됐다면 좋았지만 어쨌든 고구려를 얘기했고 뭐 중국과의 동북공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래서 평점을 많이 주겠습니다. 예. 네. 그들의 말대로 이걸 계기로 해서 고구려 역사, 우리의 어떤 역사 뿌리, 조상들의 어떤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지만 전하면 어느 정도는 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이 역사에 대한 좀 더 진실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팟캐스트의 몫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보노님. 네, 이제 영화 안시성을 봤는데 요즘에 영화 안시성 말고도 이제 뭐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미스터 션샤인이라거나 명당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했던 안시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이제 이런 역사를 이제 재미있게 보면서도 동시에 이제 더 뭐 왜곡된 역사라거나 그런 것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네.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큰 애정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역사물 같은 경우에는, 안시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시도였다. 고구려 역사를 드러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안시성 전투에 관련된 인물들이 워낙에 굵직한 인물들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뭐 양만충, 그리고 연개소문,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 그리고 그와 또 24장까지 정말 이게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이 다 이제 관련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정을 무한하게 보내면서도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더 세심하게, 섬세하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라는 게 이제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과 사,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 그런 것이 다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극적으로 표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시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잘 그려내긴 했지만 좀 더 섬세한 심적 변화라든지 좀 더 섬세한 감정선이라든지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 등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았지 않았겠나, 뭐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우리가 돈 모아서 펀드를 하나 구성해가지고 우리 제이님한테 이 시나리오를 하나 쓰라 그래가지고 저 김은숙 작가 밑으로 가겠습니다. 인턴을 거치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제이님이 짧게 올릴 수도 있어요. 요새 펀드가 잘 되면은 쉽게 돼요. 네, 제이님이 뭐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역사물 하나 뭐 이렇게 TV에서 드라마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영화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이 주류 사학계, 이 식민사학계에서 수많은 압력이 들어간다고 이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니들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등 뭐 별 그냥 그 협박을 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도 아마 그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 이 역사를 가지고 특히 이런 뭐 안시성 전투라든가 아니면 연개소문이라든가 고구려 백제 뭐 어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영광된 역사물을 만들 때는 제발 우리 감독님들, 시나리오 작가 쓰시는 분들 우리의 주체적인 눈으로 주체적인 시각을 가진 글로서 그 다음에 그 안목으로서 영화를 표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연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하나의 영화가 많은 이제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뭐 역사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특집으로 좀 많이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시성 외에도 명당도 나오고요. 또 뭐 창궐이라는 영화도 이제 개봉 예정이죠. 근데 좀 판타지 요소가 많긴 하겠지만 또 다뤄볼 여지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럼 또 손잡고 영화 구경. 좋습니다. 네. 다 후원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유용하게 또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사이다 애청해 주시고요. 많은 이제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 또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점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많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댓글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일일이 답을 해드릴 수는 없어도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애청해 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시성 영화에도 박수를. 자, 오늘 애들 쓰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몇 시야? 오.